건축 리뷰는 OPM.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들에 해당을 하고요. 챕터 3에서는 2000년대와 2010년대, 마지막 챕터에서는 2020년부터 그리 쓰여진 2023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챕터 3, 2000년대는 닷컴 버블의 붕괴와 함께 시작을 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2001년부터 인터넷 기술은 웹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위키피디아가 런칭이 되었고요. 곧이어 2004년에 페이스북이, 2005년에는 유튜브가 런칭이 되면서요. 2000년대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나가 참여적이고 능동적으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건축가들 중 일부는 이러한 웹 2.0의 참여적 성격이 건축에 도입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베르나르 카슈와 패트릭 보세가 2004년 뽕피두 센터에서 열린 Architecture's Known Standard라는 전시에 출품한 테이블 디자인, 이 테이블만 툭 전시를 한 게 아니고요. 이 테이블 디자인을 위한 알고리즘이 저장된 컴퓨터를 전시를 했어요. 관객이 직접 상판과 다리판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이 상판과 다리판이 조립되는 각도와 같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전시였고요. 내용상으로는 입력된 정보는 곧장 공장으로 전송이 되고 이 정보를 받은 공장에서 테이블을 조립을 해서 관객의 주소로 보내주는 식이었어요. 빌드웰러 같은 가구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Create Your Own의 조상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까르포가 언급한 사례는 FabLab이에요. 이 FabLab은 레이저 커터, CNC, 3D 프린터 같은 컴퓨터 에이디드 머신들이 갖춰진 제작소라고 보시면 돼요. MIT 건축학과 교수 닐 거셴펠트가 2001년부터 시작한 How to Make Almost Anything의 수업을 위한 장소로 처음 학교 내에 설치가 된 것인데요. 근데 거셴펠트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학생들만 사용할 게 아닌데? 일반인들도 이런 제작소가 있으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 막 이야기를 했겠죠? 결국 MIT의 지원을 받아서 2002년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이 FabLab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2009년부터는 Fab Foundation이라는 독립비영리재단이 따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는 135개국 2,700개 이상의 FabLab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있어요. 서울, 수원, 대전, 제주도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소 비용을 내고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렉산 리뷰를 할 때 언급했던 FabLab이 이 FabLab이에요.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알라스테어 파빈과 닉 레로디아코누 건축가의 위키하우스 프로젝트. 이 위키하우스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간단합니다. 누구나 웹에서 3D 모델링과 CNC 커팅 도면을 다운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파빈의 표현에 따르면 99%를 위한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wikihouse.cc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키하우스가 단열재와 전기 설비 부분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이것을 다운받아서 건설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용도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물을 위한 베이스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꽤 큰 단지로 실현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런 웹 2.0의 개방성과 참여성을 건축에 도입하는 시도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이 거대하게 성장하지는 못했죠. 까르포는 그래서 이러한 참여적 방식이 알베르트 이후로 정착된 건축가의 authorship, 저자성이 침해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방식에 제한된 관심만을 두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언급된 사례 모두가 소위 작가주의의 정반대에 놓여있죠. 이런 질문을 건축가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까르포에 따르면 이 참여적 정신은 BIM에 담겨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챕터 3의 웜업인 거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까르포가 주장하는 건축에서의 Second Digital Turn의 핵심은 Discretism, 이산주의에 있어요.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이고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도표를 한번 볼게요. 연속된 곡선은 아날로그의 선입니다. 이런 웨이브인 거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사용하려면 타임별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똑 떨어진 분리된 측정값으로 다뤄야 해요. 이렇게 겹쳐보면 디지털에서는 유려한 곡선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2세대 건축가들을 보기에 선배 세대 1세대의 유선형 건축은 디지털의 근본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런 이산적인 값을 다루는 디지털 도구는 인간이 절대 다룰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개수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요. 복셀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픽셀의 3차원 버전인데요.
종이 프린터가 인쇄하는 단위가 픽셀인 것처럼 3D 프린터가 출력하는 단위가 복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엄밀히 보면 3D 프린터의 출력 방식에 따라서 단위가 반드시 복셀인 건 아닙니다. 아무튼 픽셀과 복셀도 디지털 단위니까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한한 개수로 쪼개진 셀들인 거고요. 이 셀들 모두가 이산적인 데이터 값인 거예요. 컴퓨터가 개입을 하면 1조 개의 복셀도 다룰 수 있고 출력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게 안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뇌세포를 그만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복잡한 자연과 우주를 이해해온 방식은 y는 fx, f는 ma, e는 mc² 같은 숫자와 알파벳으로 완전히 환원된 법칙, 공식을 찾고 이용하는 식으로 과학이 발전을 해온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딴 공식 필요 없죠. 그냥 인자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로 무식하게 빅데이터 다 때려먹고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Second Digital Turn에서의 건축가들은 1세대 유선형 건축을 빌런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 끊어치는 이산적인 디지털의 특성, 그리고 빅데이터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무지막지한 피지컬을 건축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004년에 발표된 필립 모렐의 볼리바르 의자 같은 작품이 복셀 미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해상도로 복셀 단위를 모두 노출을 하는 거죠. 이 의자는 유한요소 해석법이라는 구조해석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왼쪽 제일 상단에 가장 기본적인 의자 형태의 복셀 덩어리에다가 컴퓨터로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의자에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딱 필요한 복셀들만 남기는 거죠. 그 결과가 그대로 의자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는 2004년에 기술적 한계로 복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지는 못했어요. 합판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수작업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 발표된 지을 레싱과 마누엘 가르시아 건축가의 복셀 체어 1.0은 실제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도 전체 덩어리를 매끈하게 만들지 않고 출력의 단위들을 저해상도로 다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디자인의 원형이 되는 형태는 펜톤 체어예요. 이 펜톤 체어를 선택한 이유는 몰드를 사용해서 찍어내는 모더니즘 기계 생산을 대표하는 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의도적 설정인 거죠. 이 펜톤 체어를 복셀화해서 구조적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패턴을 촘촘하게 해서 강성을 높이고 인체가 닿는 부분은 느슨한 패턴으로 부드럽게 되도록 처리를 한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 공간 크기의 작품으로 살펴볼 것은 2013년에 발표된 한스 마이어와 딜런 버거의 디지털 그로테스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각선 벡터와 아주 잘게 쪼개지는 셀들을 결합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나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냈고 3D 모래 프린팅 기술로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한 프로젝트예요. 모래와 접착제가 결합되는 부분만 형태로 남고요. 남은 모래들은 걷어내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세부들을 고해상도로 표현하려고 하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세부가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 자체를 가시화한다고 건축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클래식 건축들 중에는 세부가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도 짓고 있어요. 과거에는 인력과 시간을 정당화하기 힘들 정도로 투입을 해야 가능했던 표현이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훨씬 쉽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디자인에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건축가들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점을 작품 설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복잡계 과학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오토마타와 같은 모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까르포도 그래서 간단히 언급을 하는데요. 마이클 웨인스탁, 아킴 맹게스, 마이클 헨젤이 주도한 2004년 에디 특집보 이멀전스에서는 복잡계 과학의 창발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건축 형태 발생 전략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내용을 다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계에서 복잡계 과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셀룰러 오토마타가 뭐냐, 이 셀룰러 오토마타 중에 유명한 스티븐 울프람의 룰 30를 같이 한번 보면요. 요렇게 8개의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은 검정색, 0은 흰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 표에서의 왼쪽의 조합 상태에 따라서 오른쪽의 다음 상태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가장 처음 탑에 000100을 아래 방향으로 이 셀룰러 오토마타의 룰을 돌리면 이런 패턴이 쭉 이어지게 돼요. 이 패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피라미드 형태가 딱 잡히면서 왼편으로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오른편으로는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간단한 규칙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패턴의 창발성을 연구 응용하는 하나의 계산 모형이 셀룰러 오토마타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알리사 안드라스에게 고사머스킨 같은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패턴의 파사드 디자인도 복잡계 과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복잡계 과학의 스티그머지 원리를 활용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스티그머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페로몬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개미길 같은 거예요. 이것도 셀룰러 오토마타와 유사하게 개별 개미가 페로몬의 흔적을 남기고 서로 그 페로몬을 감지한다라는 이 행동 규칙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로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복잡한 경로의 패턴이 창발을 한다는 거고요. 프로젝트에서는 이 원리를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태를 얻어내는 알고리즘에 적용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유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동시에 안드라색은 가까이서 봤을 때는 3D 출력의 복셀 단위가 저해상도로 다 노출되게 처리를 했어요. 한스마이어 딜런버거의 그로테스크 작품과는 다른 어프로치죠. 한스마이어와 딜런버거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출력물을 제시를 했다면 안드라색은 거시적으로 복잡한 형태와 부분에서의 저해상도의 복셀 노출을 동시에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 세컨 디지털 턴의 건축가들이 3D 프린터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무턱대고 3D 프린터가 신기술이어서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모더니즘의 기계 생산에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금형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도 기본적으로 거푸집이라는 몰드에다가 붙는 방식이죠. 이 금형은 반복적으로 재사용을 해야 경제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죠. 반면 90년대에 등장한 1세대 디지털 생산을 대표하는 기계는 CNC 밀링이에요. 이 CNC 밀링 머신은 금형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반복된 형태가 아니어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미에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이 CNC 밀링 머신은 subtractive, 그러니까 빼기의 방식으로 원판이 있고 거기서 재료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취하는 제작 방식이죠. 반면에 2000년대에 떠오른 3D 프린터는 물론 금형 필요 없죠. 비표준 형태를 반복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어디티브하게 재료를 바로 출력을 해서 생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NC 밀링 머신과 비교했을 때 낭비되는 재료, 쓰레기의 발생량 같은 것도 물론 줄어들게 되고요. 무엇보다 직관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생산 패러다임의 완전한 시프트를 상징하는 기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르포가 챕터 3에서 언급한 건축가들 중에는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축가들이 많은 겁니다. 한편 디스크리티즘을 공간이나 파사드 정도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건축 스케일로 상상해서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이 마크 포스터 게이지의 헬싱키 구겐하임 프로젝트입니다. 2014-15년에 걸쳐서 헬싱키 구겐하임 공모전이 있었고요. 건물 표면에 뭐가 덕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프로젝트는 웹상에서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3D 모델링들을 재활용 가능한 디지털 재료로 보고요. 그거를 다 긁어 모아서 디지털상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게이지의 표현으로는 키트 배싱으로 새로운 하나의 덩어리의 건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키트 배싱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프라 모델들을 커스텀으로 재조합하는 거를 말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건축 디자인에 응용을 했다는 거고요. 이 작품은 외장 재료를 대리석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3D 커팅으로 부분 목업을 해보기도 했어요. 단순히 게임용 배경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고해상도 빅데이터 기반의 디스크리티즘의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게이지는 이 프로젝트로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한 자본가에 의해서 맨하탄의 마천루 프로젝트 하나를 의뢰를 받게 되죠. 물론 지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까르포가 다른 글들에서 자주 언급하는 정키니스의 특징도 보이고 있어요.
Ben & Jerry's Chunky Monkey,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 청키들, 덩어리 건더기들이 아주 많죠. 이런 식의 덩어리감들을 건축에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까르포는 청키하다고 표현을 해요. 까르포의 다른 글들을 보면 매너리즘 건축도 카탈로그 기반으로 짜깁기 하기 때문에 청키하고, 바우하우스, 발토 그로피우스의 모더니즘 건축도 분리된 산업 재료들을 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키하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콜라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청키하고, 해체주의도 굉장히 청키한데, 지금 시대의 청키가 특별한 이유는 그 바로 윗세대 1세대의 디지털 건축의 매끈한 곡면의 유선형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했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서 언급한 역사적 청키들과 또 다른 감각의 청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Jill Lashin 건축가의 이런 작품, 앞서 복셀 체어 1.0의 작가와 같은 건축가입니다. 역시 2015년 헬싱키 구겐하임 제안인데요. 여기서 레신은 적은 목재들, 각재와 판재들을 덩어리로 완전히 뭉쳐가지고 실제 구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뭉쳐가지고 건물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해요. 작은 부재들의 목재가 뭉쳐서 큰 덩어리를 이뤄서 지붕 부분을 무겁게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목조 건축의 특성도 좀 보이는 것 같았고요. 이 실내 내부의 렌더링을 보면 공간감도 멋집니다. 아무튼 레신의 작품 하나를 더 보면요, 2016년에 발표된 이 다이아몬드 하우스는 적은 목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나무 판재로 기둥 형태의 모듈을 개발을 해서 이걸 뭉쳐서 바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기둥도 세우고 천장도 만들고 심지어 내부의 가구적 요소까지 모두 해결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요. 헬싱키 구겐하임 안보다 외관에서 좀 더 청키 몽키합니다. 이렇게 뭉쳐있죠. 청키 몽키하죠. 이 뭉쳐진 덩어리들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 훨씬 더 강렬하게 표현된 작품이고요. 2019년에는 RCA 전시에서 이 판재로 구성된 모듈을 활용한 부분 목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CNC 커팅된 판재를 조합해서 모듈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짠 하겠다는 내용이 잘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질 레신의 작품에서 보이는 청키 몽키한 감각도 결국에는 작은 부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디스크리트한 면이 있는 거죠. 디지털 1세대처럼 연속적이고 매끈한 것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3D 프린터와 붙지 않았을 때의 디자인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쿠마켄고의 작품들은 어찌할 거냐 이거야. 쿠마켄고는 디지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디지털 디스크리트의 특성이 다 쪼개진 요소들의 미감을 실제 건물로 구현을 해왔죠. 쿠마켄고가 2000년에 출판한 안티 오브젝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컨텐츠를 보시면 마지막 챕터에 입자들로 분해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particles라는 표현을 쓰죠. 이 컨텐츠는 2007년에 출판된 영문 번역판의 컨텐츠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선배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이 표현해온 오브젝트성, 오브젝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이 파티클스 챕터에서는 1995년에 발표된 워터글라스 프로젝트의 천장 루버, 그리고 2000년에 발표된 스톤 뮤지엄에서 40mm 두께로 얇게 켠 돌을 이빨 빠진 방식으로 성기게 쌓아 올린 방식을 소개를 하면서 본인은 콘크리트 오브젝트의 건축을 하지 않겠다, 입자로 분해된 재료들로 건축 디자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에 발표된 이 프로스토 뮤지엄 프로젝트도 보시면 디지털의 디스크리트한 감각이 표현된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소우즈모토의 작품들도 이런 2013년 서펜타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보시면 물론 쿠마켄고나 소우지모토 모두 2000년대 이후로 디지털 툴을 사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작품 내용상 디지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이런 건축 작품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까르포는 공대 너드가 아니에요. 디자인 역사가이기 때문에 디지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등장하는 이런 입자와 경향까지 함께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까르포가 말하기를 2023년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디스크리트한 또는 청키한 표현의 경향은 그것이 건축가의 의도상 디지털에서 비롯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2000년대까지의 1세대 유선형처럼 하나의 유행하는 양식이 된 것 같기도 하다라고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다음으로 까르포가 언급한 또 다른 2010년대의 경향은 생체 친화적, 생체 모방적 경향이에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디아 파스케로와 마르코 폴레토가 운영하는 에콜로직 스튜디오가 있죠. 2012년에 발표된
호르투스 작품은요, 이 제목 호르투스는 라틴어로 정원을 뜻해요. 공중에 매달린 팩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처묵처묵하고 산소를 퇴 뱉어내는 조류들을 담아서 걸어둔 작품입니다. 전시 관람객들은 이 조류들한테 밥으로 날숨을 뱉어주면 돼요. 2019년에는 산호 형태의 발생 메커니즘을 모방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3D 출력한 큰 덩어리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시아노박테리아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기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시아노박테리아도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는 세균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 건축가 네리 옥스만은 2013년에 누에가 뿜는 실크로 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누에가 변태를 할 때 실을 자아서 고치를 만들잖아요. 변태의 고치. 아무튼 이 누에가 동그랗게 고치를 만들려면 자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실을 자을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지지대가 있어야 하는데, 뭐 중앙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건 또는 주변에 방처럼 벽 같은 게 있건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평평한 곳에다가 둬버리면 동그랗게 고치를 형성을 하지를 못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실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누에가 고치를 형성을 하지 못하면 변태를 못하는 거 아니야? 나방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고치는 포식자한테 공격받을까봐 만드는 보호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치가 없어도 누에는 일정 온도와 시간이 맞춰지면 변태를 해서 나방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사용을 해서요, 누에가 기어다닐 수 있게 금속 틀에 실로 짠 돔 형태의 베이스가 되는 프레임을 만들어 두고요, 거기다가 누에를 그 위에 이렇게 풀면 거기다가 누에가 실을 막 뱉어내면서 막을 쫙 형성을 해서 이런 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레리 옥스만이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테드쇼가 있어요. 이 테드쇼를 보시면 누에 6,500마리를 주문한 이야기를 할 때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아무튼 옥스만은 테드쇼에서 이렇게 버미스터 플러의 돔과 본인의 돔을 딱 대조를 해서 보여줍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근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남편이 억만장자입니다. 남편이 빌 에크만이라는 헤지 펀드 매니저예요. 2012년에 발표된 제니 사빈의 My Thread 작품도 흥미롭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키에서 커미션한 작품이에요. 나이키에서 플라이니트를 출시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사용된 파빌리온이고요. 제니 사빈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야광실, 태양활성실, 반사실 같은 특수 실들로 세포를 모방한 전체 형태를 짰습니다. 짜서 이제 걸어둔 거죠. 특히 태양활성실은 낮 시간에는 에너지를 쫙 모았다가 밤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로 빛을 내는 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전기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야간 이벤트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이 작품은 2017년 모마 PS1 파빌리온으로 다시 한번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민석 건축가의 픽셀하우스는 바이오 하우스가 되었죠. 아무튼 이 경향은 직접적으로 포스트 휴먼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 주체가 아닌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들과 모더니즘의 기계들과 디지털의 기계들과 모든 것들이 동등한 위계의 객체로 함께 살아가는 인류세 이후의 도나 헤로웨이의 용어로는 툴루세의 가치관을 건축에 접목하려 한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앞서 살펴본 마포계가 지지하는 그레이엄 하먼의 트리플 O도 포스트 휴먼 철학이긴 한데요, 마포계가 구겐하임 헬싱키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때 트리플 O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물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포스트 휴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포계라는 건축가 인간 주체의 욕망이 너무 중심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포스트 휴먼적인 작품으로는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에콜로직 스튜디오의 작품이나 옥스만의 작품은 보다 직관적으로 자연과의 공생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호르투스에서는 인간과 조류가 서로 필요한 물질, 불필요한 물질을 교환하는 공생적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옥스만의 실크는 누에에게 건설에 도움을 받죠. 한편으로 인간은 누에를 잘 관리를 해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오필릭, 바이오미메틱의 경향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챕터 3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향은 로봇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파비오 그라마치오와 마티아스 퀘러의 스위스 ETH의 연구 프로젝트로 완성된 작품인데요. 와이너리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와이너리잖아요. 박스에다가 포도송이, 포도의 알갱이들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알갱이들을 꺼내면 박스의 표면에 포도 알갱이들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디지털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패턴을 얻어낸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다 다른 벽돌 패턴의 모듈 벽체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운반을 해와서 설치를 한 작품이에요. 이 그라마치오와 쾰러는 이 로봇 기술을 가지고 2008년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참가를 합니다. ROB라고 적힌 이 컨테이너를 배에다가 실어서 직접 베니스까지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ROB 컨테이너를 쫙 열면 짠! 안에 로봇이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서 비표준 패턴의 이 벽돌 벽체들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설치를 했던 작품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하하의 고향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아킴 맹게스와 양 크니퍼스는 실을 잡는 로봇으로 파빌리온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파빌리온의 형태와 구조는 랍스터의 집 개발과 조인트 외피 조직의 구조를 모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활용된 실이 흰색은 유리섬유고요. 검은색은 탄소섬유입니다. 이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보통 천포를 몰드나 구조에 경화제로 붙여가면서 강도를 얻고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실 자체를 계산된 방식의 형태로 짜서 어떠한 몰드나 프레임 없이 실들로만 구성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한 파빌리온이에요. 이 안에 금속 프레임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컴퓨터와 로봇을 사용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맹게스 주도로 여전히 매해 하나씩 작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3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챕터 4는 AI Reborn입니다. 돌아왔어요, AI. 일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목의 의미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1956년에 출발한 AI가 기술적 문제로 아주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급부상한 이 배경에서 건축은 이런 AI 기술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결론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카르포는 AI를 Thinking 머신으로 건축에서 사용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보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 상용화된 달리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건축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건축 창작에 있어서의 모방과 스타일이 전면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의 기반에는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데이터셋. AI는 U에서 U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AI가 다루는 데이터셋은 인간이 레퍼런스 몇 개를 참고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죠. 인간이 절대 다룰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은 양의 이미지를 AI는 생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포는 모든 건축가들은 앞으로 AI를 경제적 이유 때문에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포가 보기에 이러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AI의 이미지 생성 방식을 건축 창작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방식 자체는 원리상 모더니즘 이전의 보자르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모더니즘 이전까지 건축가들은 선배 건축가들의 스타일이 일종의 데이터셋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카탈로그 핸드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거기서 그 스타일들을 모방 변형함으로써 건축 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원리였고 건축의 디스플린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더니즘 시기가 되면 건축가들은 이 디스플린을, 이 기율을 다 부수려고 하죠. 물론 모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꼬르비제는 기계를 모방하자고 했죠. 하지만 모더니즘 기저에 깔린 그 기본 정신,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건축 창작을 할 때 모방을 하지 않는다. 스타일과 양식은 폐기한다. 라는 전제하에 이 20세기 건축이 쭉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웬걸? 모든 창작의 전제가 데이터셋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카르포가 보기에 이 모방과 스타일이라는 키워드가 전면적인 화두로 재등장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저희가 살펴본 이 글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아쉽잖아요.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2023년에 그리고 지금 2025년이니까 2년 동안 뭔가 디벨롭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가보면 2024년부터 카르포는 다른 글들과 GSD 강연에서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Every dataset is a canon. 모든 데이터셋이 이제 정전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2025년에 아트포럼의 글에서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AI 이미지 생성 기술로 모방과 스타일이 부활을 했고 데이터셋이 정전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했던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살펴봐야지 하고 여기서 르네상스 시기 고전주의자와 좀 더 이후의 매너리스트 건축가들을 비교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전주의자는 캐넌 정전을 옹호를 했고요. 매너리스트들은 정전을 크리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의미한 건축 작업도 매너리스트들의 작업처럼 이 정전들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성을 확보하는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가르포는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레리오 올지아티를 가르포는 거장으로 마스터로 치켜 세우기도 해요. 레이트 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까르포에게도 핵심은 이 디지털 기술의 맹목적 추종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변화된 패러다임에서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을 비판적 디자인의 작업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건축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나름대로 이 마리오 까르포의 글을 정리를 하고 해설을 해서 전달을 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텍스트는 1946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디지털의 관점에서 건축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살펴보기에 굉장히 유용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되게 분명하죠. 서양 건축사에 굉장히 치중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협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리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리뷰는 OPM!